70점 넘어갔는데 꽤 괜찮은 가족이에요. 80점 넘어 대단한 가족이에요. 90점 넘어 이거는 불가능한 가족이에요. 100점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별일 없으면 그냥 행복한 겁니다. 가족들이 원래 대화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엄마 저는 엄마가 너무 좋아요. 교과서적인 발언이고요. 그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예요. 폭삭 속았수다 이런 데는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는 박보검하고 아이유가 없어요. 그 집은 대대손손 행복하더만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반대편 사돈집에 가깝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대신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선택을 통해서 언제든 그 박보검과 아이유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단한 행복과 대단한 희생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별일 없고 대신에 우리 가족이 서로에게 너무 침범적이지 않고 대신 서로에게 적당히 인정해주고 나의 생로병사에 그래도 꽤나 긍정적이 돼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의 아군이에요. 이 집은 이 정도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의 기준도 별일 없음 우린 행복하다 이렇게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족들은 서로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을까요? 행복한 가족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기 전에 가족들한테 욕이나 하지 마세요. 요즘 40대들이 욕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아니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술자리에서도 욕하고 일상생활에도 욕하고 그렇게 욕을 많이 해요. 욕을 많이 먹어서 욕을 많이 하는 거겠죠. 그거는 참 교양 없는 행동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너는 교양 있냐? 이럴 수 있는데 교양이라는 거에 뭐냐면 사람이라면 알아야 될 기본적 소양을 우리가 교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든 알아야 될 기본적 소양을 우리가 교양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우리가 10대 때의 40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살이다 싶을 때 40대의 사람들은 어때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40대는 어떨까 생각하면 그냥 아저씨예요. 아줌마고. 그리고 40대는 어떨까 생각하면 약간 품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자동차에서 내리고 양복도 입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매너 있고 이런 사람으로 우리는 어른을 생각할 때 그런 40대, 50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너무 늙은 분들은 우리가 10대가 볼 때는 60대, 70대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그냥 어른 하면 40대, 50대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부모들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40대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게 가족에게도 욕을 많이 하고 자식들에게도 욕을 너무 많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욕을 밥 먹듯이 하는데 남녀가 구별이 안 돼요. 여자들도 그렇게 욕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개소말량 소닭 시비간지가 다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제가 막 상욕을 섞어가면서 강의를 하거나 상욕을 섞어가면서 이야기한다면 이호선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참 저 사람 좋아하고 싶지 않다. 내가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상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40대도 그래요. 50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50대인데 제가 50대 사람인데 어떤 40대 사람들이 막 상욕을 하죠. 전 그 사람 절대 안 써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 얘기하는데 전 이런 얘기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에요.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이데거가 한 얘기예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 얘기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선배들 중에도 지금 50대 후반, 60대 되는 분들인데 아직도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상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분들 안 만나요. 왠지 아세요? 나이를 그만큼 먹고까지도 욕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 삶에 한 번도 성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분들이 저 안 만난다고 제가 그분들하고 손절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안 만날 뿐이에요. 그분들이 또 만나자 요청하면 만나겠죠. 그러나 전 얘기합니다. 오라버니 욕하지 마세요. 그건 오라버니가 어울리지 않아요. 전 이렇게 얘기해요. 40대 된 분들에겐 전 뭐라고 얘기할까요? 얘기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욕먹어요. 저 없을 때 막 상욕해요. 왠지 아세요? 욕이 일상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자기를 욕하면 남은 생에 저는 범죄자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후배들에게 막 상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막대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 존재를 향해서 욕을 함부로 막 쓰는 사람들이에요. 농담 삼아 하는 욕도 욕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난 삼아 하는 것도 저는 제 친구들 중에도 멀쩡하다가 다 전문직인데 술자리만 가면은 그 여자 친구인데 진짜 욕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악의로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재미와 인생의 흥미 같은 걸로 욕을 하는데 저는 그 친구가 욕하는 것도 싫어요. 제 친구가 그렇게 욕하는 친구라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욕을 하냐? 욕 안 해요. 걔만 그렇게 욕을 하는데 그게 약간 재밌다고 생각하나 봐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욕을 하는 걔가 그 욕을 멈췄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누구누구야. 너 욕하지 마. 욕하는 거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 야, 내가 맨날 욕하냐. 술 마실 때만 재미로 욕하는 건데 저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다른 친구들도 그 친구를 데리고 다른 술자리 하면 안 갈 거예요.
그 자리 다른 데 가서도 그렇게 함부로 막 욕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건 나이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40이 가벼운 나이입니까? 40년을 살았고요. 이제 50년을 다 돼가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10대 아이들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여러분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 아이들이 기대하는 어른의 모습은 어떤 걸지를 생각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그게 나이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 무게인 거고요.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족에겐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렇게 자식들한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작거리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상욕들을 아들에게 딸에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자식이 잘 되길 바래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완벽히 잘못된 생각이고 완벽한 착각이에요. 자식은 그 욕한 대로 될 겁니다. 이런 저주가 제가 한 나쁜 말, 나쁜 마음 때문이겠어요? 실제 그렇기 때문이에요. 부모들이 했던 그 욕설 때문에 상처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친절한 가족, 좋은 가족, 행복하다 말하는 가족들은 진짜 말 조심합니다. 욕하지 않아요. 두 번째, 굉장히 친절하게 말해요. 예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끼리도 일상적 공격성이라는 게 있어서 아자자자 뭐 땡땡땡땡거리고 때로는 뭐 반말 찍찍찍 하면서 뭐 나가 뭐 이렇게 하는 딸들 아들들 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다음번 기회에 다시금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상적 공격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40대니까 알게 되죠. 어느 순간 갑자기 누군가 죽는 수도 생겨요. 다치는 수도 생겨요. 갑자기 이별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별이라는 게 준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족이라고 늘 안전한 대상은 아닌데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예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랑스럽다, 예쁘다 말해주셔야 그 아이들도 내 배우자도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부모님도 나에게 예쁘다 말해요. 상욕을 하는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 나에 대해서 험하게 말하는 사람 있으면 곱게 말해달라 요청해야 돼요. 행복하게 말해달라. 나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상처받으니까 이렇게 말해달라라고 하는 제안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행복한 가족들은 보니까 서로 자제할 건 자제하고 필요한 건 요청하더라는 거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말이에요. 말. 그 말 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발작 버튼이 있고 안심 버튼이 있어요. 발작 버튼, 일정 특정한 말, 싫어하는 말, 특정한 행동을 딱 하면 발작 버튼이 딱 눌러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왁 하겠죠? 그러면 행복한 사람들은 발작 버튼이 없냐?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들은 발작 버튼 대신에 안심 버튼을 더 많이 눌러요.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편안해져.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조금 더 안정을 해.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조금 더 위로가 돼. 이런 안심 버튼을 알고 있고 이걸 더 자주 누르는 거예요. 발작 버튼도 알고 있는데 이거를 덜 누르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가족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버튼 중에는 말도 있고 행동도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상황도 있고 거기는 뭐 용서나 사과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많은 요소들이 두 개의 버튼 속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복한 가족들은 이 버튼을 너무나 현명하게 쓴다는 거예요. 불행한 가족들의 특징은 자명하겠죠. 발작 버튼을 아무 때나 막 누르고 상대방 화를 나오게 하려고 일부러 막 눌러요. 오락실 가가지고 우리 옛날에 스트리트 파이터 이거 하는 것처럼 막 눌러버려요. 그러면 이제 손발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고 싶으면 아무 때나 누르고 막 누르고 힘껏 누르세요. 그렇게 불행을 자초했을 때 처음엔 장난으로 한두 번 누르는 것도 전 누르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장난은 누군가에겐 장난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불행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쁘고 좋은 말 해줘야 돼요. 근데 예쁘고 좋은 말이라는 게 조언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훈육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끼리도 지켜야 될 준칙이 있는 거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혼내야죠. 이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장난으로라도 예쁜 시선, 예쁜 말, 예쁘다 말하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예쁘다 말을 들어요. 어디 가서 사랑스럽다 말 듣습니까? 어디 가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에서 그 향기가 난다는 말을 듣겠어요. 가족밖에 없어요. 그걸 행복한 가족들은 기꺼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행복한 가족들이 다 그러냐? 아니에요. 저는 행복의 기준을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일 없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별일 없고 그냥 뭐 가끔 투덕투덕하지만 또 금방 화해되고 가족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평균값을 보면 이 관계의 평균값이 뭐 50점 넘어간다. 별일 없는 거예요. 그럼 행복한 거예요. 70점 넘어간다. 꽤 괜찮은 가족이에요. 80점 넘어 대단한 가족이에요. 90점 넘어 이거는 불가능한 가족이에요. 100점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별일 없으면 그냥 행복한 겁니다. 가족들이 원래 대화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엄마 저는 엄마가 너무 좋아요.
교과서적인 발언이고요. 그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예요. 폭삭 속았수다 이런 데는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는 박보검하고 아이유가 없어요. 그 집은 대대손손 행복하더만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반대편 사돈집에 가깝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대신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선택을 통해서 언제든 그 박보검과 아이유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단한 행복과 대단한 희생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별일 없고 대신에 우리 가족이 서로에게 너무 침범적이지 않고 대신 서로에게 적당히 인정해주고 나의 생로병사에 그래도 꽤나 긍정적이 돼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의 아군이에요. 이 집은 이 정도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의 기준도 별일 없음 우린 행복하다 이렇게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흔에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마흔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에게 되게 몰입한다는 거예요. 네. 가족은 2차적 집단이에요. 마흔부터. 요 40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가족이 중요한데 그 가족이 중요한 건 내 윗세대로 끝났어요. 이 40대부터는 가족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등가로 놓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가족 안에 내가 있었잖아요. 요 40대부터는 나 있고 가족 있고 해가지고 가족이 여럿이라도 그 가족의 크기랑 내 크기가 같은 시대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잖아요. 가족보다 내가 커지는 시대가 되고요. 40대는 등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내가 이 집을 위해서 얼만큼까지 희생해야 되는데 라는 얘기가 나오는 세대예요. 그전에는 내가 희생을 많이 했잖아. 인정해줘. 이런 얘기를 하던 세대였어요. 근데 40대부터는 내가 어디까지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세대예요. 이 셀프가 되게 커졌어요. 자아가 되게 커져가지고 내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신에 대한 투자와 자신에 대한 이런 삶에 대한 여정 중에 내가 빠지는 것을 되게 서러워하는 시대거든요. 요 스스로 내 삶을 유쾌하고 의미 있고 그리고 힘차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 가족은 나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더 관심을 가져요. 재밌죠? 그 마흔 지나면 형제자매 관계가 좀 어쩐지 소원해지는? 결혼해서도 달라지기도 하고 소원해지는 느낌인데 그 형제자매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성인 형제자매잖아요. 다들 이제는 혼자 살든 뭐 가족을 일구었든지 간에 각자 독립해가지고 떨어져 사는 집이에요. 그러면 남이에요.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집안의 대소사 같이 치르면 되는 거예요. 대단하게 형제가 내 피부치로서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는 다 지났어요. 근데 내 형제가 그렇다고 나하고 남은 아니에요. 내 부모보다 나랑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나랑 가장 비슷한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형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를 또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형제 자매 지간은 원래 서로 간에 격려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지만 경쟁하기도 하고 시기도 하는 이런 형제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형제 자매로. 평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 관계가 늘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환상이에요. 죽을 때까지 미워하는 형제자매도 무지하게 많고요. 이제 유산 싸움 나오기 시작하면 차라리 남이 나요. 이런 경우가 생겨나는데 적어도 우리가 형제자매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서로 질투하고 서로 남모르는 비교를 다 하고 어떨 때는 공식적 비교를 부모가 하기도 해요. 그 나이 돼서도. 제일 먼저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있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형제와 부모와 함께 살아가면서 특별히 형제들에게 그 사람의 인생을 완벽히 부정하는 말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려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어린 시절 네가 나한테 이랬잖아. 그래서 너는 나에게 영원히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어린 시절 그랬으면 어린 시절 우리가 서로 못난 일해서 그랬던 건데 그때 못했던 이야기를 뒤늦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무릎을 꿇면서 내가 다시는 이번 생엔 안 그러겠다 이렇게 얘기할 형제도 없어요. 그냥 이제는 다 커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치졸하고 쪼잔한 얘기예요. 물론 이제 형제가 서로 돕고 이해하고 살아가고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해요. 그러나 그런 형제가 없다 하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각자 서로의 인생을 살아가며 일가를 일구었다. 그렇다면 이때는 부모님을 위한 대조사 정도 함께 하는 거지 더 큰 기대하지 말아라. 옛날에 내가 시기하거나 질투했거나 이런 형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형제들은 꼭 안 됐으면 좋겠어요. 망했으면 좋겠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 형제들 망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나한테 와서 도움 청해요. 그래서 무조건 내 형제 자매는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서 빌붙을 형제가 있는 게 낫지. 나한테 와서 빌붙으면 그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 시기 질투했다 하더라도 그 형제가 잘 되길 바랄 것. 두 번째로는 조카들한테는 잘하세요.
그 조카들은 그냥 그 형제하고는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괜히 형 미웠다, 누나 미웠다, 언니 미웠다, 오빠 미웠다 해서 그 조카들까지 미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 그렇게 내가 미워하잖아요. 걔네들이 금방 알고 자기 엄마들, 아빠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 형제들이 내 아들, 딸도 미워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분노에 대한 또 미움에 대한 대물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형제들하고 동업하지 마세요. 동업의 끝은 상호 멸망이에요. 정말 너무 나중에 관계까지 틀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고 이게 형제만 같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배우자들이 같이 있고 자녀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이 협업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협업을 하는 거라 서로 마음이 맞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돈이 끼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약간 뭐랄까 그 콜레스테롤 같은 거예요. 관계를 막아요. 어쩌면 우리가 함께 협업을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협업을 하는데 심지어 이 형제가 잘 지낸다? 이 형제들은 무엇을 하든지 잘할 수 있는 형제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협업은 좀 발리고 싶고요. 대신에 우리가 좋은 형제로 좀 지내고 싶으면 우리가 1년에 만나는 날이 뭐 제사 때 하고 부모님 생신 때, 명절 때 말고 거의 없어요. 근데 어쩌다 그 만나는 사람들끼리는 험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형제로 커서 더군다나 성인으로 살아가고 자매로 커서 성인으로 살아가고 남매로 커서 성인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이제 남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에 한 번쯤 만나는데 그 사람의 생로병사에 개입할 필요 없다. 그냥 만나면 옆집 이웃 만나듯 해야 돼요. 이웃은 어때요? 어쩌다 만나고 만날 때마다 우리가 좋은 얘기만 해요. 위아래층은 층간소음이 있어서 안 좋을 수 있는데 옆집은 그래도 잘 지내더라고요. 옆집하고 지낸다 생각하시고 약간 띠꺼운 점이 있더라도 그냥 좋은 얘기 하시고요. 우린 어차피 만났다 금방 헤어져요. 그랬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어쩌다 만날 동 말동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내 형제가 내 장례 치러줍니다.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내 부모 장례도 내 형제와 같이 치르는 거고 내 자매와 같이 치르는 거고요. 내 부모와 이런 장례만 생각하지만 내 자식들 결혼식에도 그 사람들이 와요. 부조도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무게감도, 의무감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나쁘게 지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쩌다 만나는 친인척들, 그중에서도 내 형제들은 무조건 좋은 얘기 해줘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들의 경조사에는 꼭 참여하시고요. 이거는 남보다도 조금 더 의무감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부조도 조금 더 하시고, 가능하면 애사건 경사건 꼭 참여하셔가지고 축하한다 말하고 잘했다 말하고, 그 집 애들은 못생겨도 이쁘다 말하고,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걔네 유전자가 내 유전자예요.